하루에도 카페가 수백 개 생기고 수백 개 사라지는 게 바로 강남 바닥입니다. 6평짜리 작은 카페에서 월 매출 5천만 원을 만든 새 청년이 있습니다. 심지어 창업 자금이 부족해서 택배, 상하차, 물류 포장, 일용직들을 전전하면서 하루하루 모은 돈으로 카페 운영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썼길래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제가 직접 운영한 카페 댕크를 통해서 그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6평 남짓한 작은 카페에서 월 매출 5천만 원을 만들었고 직원은 10명으로 규모를 키웠습니다. 디저트 단체 주문 200개, 아이스 아메리카노 100잔, 이 정도는 가뿐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카페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장이 금수저였을까요? 아닙니다. 초기 창업 자금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지금 카페나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손님이 없어서 매출이 안 나서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본금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월 매출 5천만 원을 찍은 댕크커피 이야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직후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악화가 됐습니다. 진짜 매일매일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커피를 사는데 그 집 사장님이 제가 공인중개사인 걸 알고 이 카페를 내놓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차라리 이 카페를 내가 해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계기로 6평짜리 작은 카페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테리어부터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유명한 카페나 인기 있는 매장을 찾아다니면서 참고할 수 있는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모았습니다. 몇 날 며칠간 고민한 끝에 우리가 원하는 카페의 인테리어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종합 인테리어 회사는 사기가 많다는 소문이 많아가지고 숨고나 크몽, 카페 이런 데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100통 넘게 통화를 했고 미팅도 30차례 이상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진짜 진상이었습니다. 현장 미팅을 하기 위해 현장에 와달라고 하는 것도 비용이 발생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는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철거만큼은 저희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라인더나 드릴이나 망치나 정 이런 것들은 동사무소에서 빌려왔고요. 인테리어 자재나 합판은 저희가 모두 분리해서 폐기물 신고까지 직접 했습니다. 진짜 크고 위험했던 작업이 간판을 내리는 작업이었는데 진짜 지금 생각해도 눈앞이 깜깜합니다. 다이소에서 가장 튼튼한 끈을 사와가지고 간판에다가 묶고 그걸 한 명은 밑에서 받쳤습니다. 온 몸으로 막으면서 그걸 겨우겨우 내렸습니다. 진짜 위험천만했습니다. 간판은 겨우겨우 내렸는데 그걸 싣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빌려온 그라인더로 직접 3등분으로 잘랐습니다. 그렇게 신경 쓴 만큼 그래도 인테리어는 예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우여곡절 끝에 맞췄는데 음료와 디저트가 문제였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저희 3명은 카페 경험이 일절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금도 넉넉치 않아서 기존에 양수받은 오래된 커피 머신과 그라인더를 그대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커피 공부는 고향 후배이자 블루보틀에서 일하고 있던 아는 동생에게 전수를 받았고요. 어떤 원두를 정하고 샷은 어떻게 내리는지 꼼꼼하게 다 배웠습니다. 원두 종류도 엄청 많고 이걸 납품하는 납품업체도 엄청 많아서 정말 많은 샘플들을 받아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희 3명이서 합의하는 커피 맛을 찾기 위해 한 4일, 5일 밤을 샜던 것 같아요. 정말 끝도 없이 에스프레소 테스트를 하고 혀는 진짜 마비가 오고 눈은 충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앓고 있는 두통은 아직도 지끈지끈거립니다. 커피도 중요한데 디저트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빵 하나 구울 줄도 몰랐습니다. 집 앞에 자주 가던 카페 사장님, 저희 3명의 목숨을 구해준 우리 형님에게 가서 빌면서 디저트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사촌 동생이 디저트 관련된 전공이 있어서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디저트 레시피를 알았는데 이제 오븐이 필요하잖아요. 오븐을 당근으로 싸게 사기 위해서 지방까지 내려갔습니다. 스파크라는 작은 경차로 오븐을 옮겨야 됐기 때문에 올라오는 3시간 동안 다리도 제대로 못 펴고 우부장하게 운전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인테리어, 커피, 디저트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치고 이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3명이서 역할극을 하는데 1명은 손님, 2명은 포스기와 머신 앞에 섰습니다.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하고 조리를 하고 손님한테 건네주는 그 시뮬레이션을 정말 밤새 연습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동선이 안 맞아서 서로 부딪히고 커피도 쏟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점점 손발이 맞아떨어지고 자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으면 초보 사장 티가 팍팍 났을 겁니다. 그렇게 야심차게 카페를 오픈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현실은 진짜 팍팍했습니다. 오픈빨이었는지 잠깐 매출이 올랐다가도 금세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희 카페 전면이 통유리였어요. 근데 그 모습은 마치 유리창 안의 원숭이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3명의 모습이었습니다. 열정과 패기만으로는 정말 작은 카페도 운영할 수조차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브랜딩과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내 매장을 알릴 수 있는 브랜딩과 마케팅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목한 채널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였습니다. 수많은 플랫폼 중에서 네이버는 2025년도 현재까지도 국내 검색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땡땡 맛집, 땡땡 카페를 검색한 후 매장으로 방문하는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넘어서 브랜딩부터 방문까지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컨텐츠를 최적화해서 꾸며야 된다는 걸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수천 장의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내 스마트 플레이스를 갖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 영상, 대표 사진, 쿠폰, 예약, 체험단, 검색 광고 등등등 이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이 매출 상승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계속해서 시도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답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내 매장의 강점과 특징을 어필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세팅하고 그에 어울리는 키워드를 세팅해야만 노출이 되고 유입이 되며 그게 곧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왜 우리 매장에 와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추가로 파격적인 이벤트도 도입을 했습니다. 스탬프 8개를 모아오시면 모든 음료 중에 하나를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원가율을 철저하게 계산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쩌다 지나가던 손님들이 들어오던 카페였다면 지금은 검색하고 비교했을 때 확신을 가지고 오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네이버 리뷰 보고 왔어요. 사장님 네이버 쿠폰 쓸게요 하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스탬프 이벤트까지 곁들여지면서 첫 방문 손님들은 기대를 충족하시고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결국 매출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졌고 브랜딩과 마케팅이 이렇게 직접적인 역할을 해주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홀 매출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더 바빠져야만 했습니다. 초반에 배민에서 수수료와 배달비를 세이브해주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활용해서 저희는 과감하게 무료 배달을 통해서 손님들의 리뷰를 쌓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배민 내에서 높은 평점과 많은 수의 리뷰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출 순위와 검색 유입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민에서의 성과가 눈에 띄었던 덕분에 쿠팡이츠 측에서 입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플랫폼에서 성과가 나니까 다른 경쟁 플랫폼에서도 제안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매장이 바빠서 제가 전화를 끊었었는데 쿠팡이츠 본부장이 매장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혜택까지 함께 들고 와서 쿠팡이츠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플랫폼에서 꾸준히 80만 원, 90만 원 매출이 나오니까 배달비를 붙이고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엄청 더운 날에는 배달 매출이 더 오르고 날씨가 좋을 때는 홀 매출이 받쳐주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줘서 매출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6평 남짓한 카페에서 월 매출 5천만 원 그리고 직원은 10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온 새 청년이 만든 카페 댕크 프롬 더 사우스 저희 댕크 커피는 이렇게 작지만 단단한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발로 뛰고 청춘을 갈아 넣은 만큼 결국 남는 건 브랜딩과 마케팅에 대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주변의 사장님들에게 저희의 실패담과 성공담을 나누게 되었고 그 내용을 듣고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피드백을 듣고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희 카페 매출을 올린 것도 정말 좋았지만 주변 가게들까지 함께 성장하는 걸 보니까 브랜딩과 마케팅이라는 분야에 진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카페를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브랜딩과 마케팅에 좀 더 진지하게 임해볼 것이냐. 수많은 고민 끝에 결국 저희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 카페에 관심을 보이던 지인에게 양도를 하게 되었고, 다행히 지금도 댕크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영업을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고 새로운 길을 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매장이 가장 힘들 때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순간일 것입니다. 사장님들의 마음, 직접 장사를 해본 저로서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댕크처럼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고 소통하고 기록한다면 반드시 변화는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작은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손님이 없어서 고민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분명히 영감이 되시고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매장도 언젠가 누구에게 기억되는 매장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